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때요? 그 이론과 현실은 그래도 현실은 그 이론은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아니다. 이론하고 현실은 조금 이렇게 별개인 것 같다. 네. 한 번만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해주세요. 아, 그래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오케이. 시작할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첫 그 서두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인천 남동 시민공부방에서 이제 11월 달 이제 그 10회 동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이게 지금 11회죠. 11회 동영상이죠. 예, 11회 동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11월 달 동영상 주제는 이제 9회분이 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그 판교 그 테크노밸리 관련한 그 공연장 사고죠. 참사가 일어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안전 불감증의 이제 원인 근원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냉정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는 기회를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10회 동영상은 경쟁과 규제라는 관점에서 이제 안전 불감증의 문제를 좀 이렇게 살펴봤고요. 11회 동영상은 합성의 오류라는 관점에서 이제 동영상을 살펴봤습니다. 11월 달에 동영상을 아마 보시면 안전 불감증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제는 이미 예전에도 여러 차례 공부방에서 다뤘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소 관련한 그 동영상이나 강연 팟캐스트 자료를 검색을 해보시면 같은 주제의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제 그 10회하고 11회에서 다시 그 주제를 끄집어내서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주제를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지금 같은 대형 참사들이 계속 반복해서 끊이지 않고 이렇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런 주제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불행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좀 근원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해소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원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기존의 나라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기존 정치권을 전면적으로 좀 물갈이하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정책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두 개 주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남동 시민공부방에서 세 번째로 경제 이론과 현실은 다른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런 그 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오시고 계시죠.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전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며칠 전에 이제 여의도 시민공부방에서도 토론 시간에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론하고 현실이 좀 다르지 않는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세계 각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인 현실들을 경제학 이론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과 이론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걸 이제 공부방의 주제로 삼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같이 또 이렇게 토론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동공부방에서 이제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경제 이론과 현실은 다른가 이 주제에 보면은 좀 뭔지는 몰라도 느낌이 좀 가볍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이제 그 9월, 10월 이제 두 달 동안에 이제 8편 동영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분으로 이제 2편의 동영상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정말로 이게 쉬어간 동영상이었는지는 보시고 난 후에 아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제 그 경제 그 이론과 현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뭐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되풀이해 왔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저희 연구소에서 낸 2003년부터 이렇게 시리즈로 낸 책 제목도 현실과 이론의 한국 경제라는 이런 제목을 붙였겠습니까? 오죽이 그런 것들이 많았으면. 지금은 그래도 양반인 것 같아요. 요 당시만 해도 2003년 뭐 그 무렵만 해도 정말로 지 멋대로 했습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정말로 웃기는 거고 정말로 그 학교에서는 하는 거고 현실은 전혀 다르다. 완전히 딴판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 그랬으니 90년대나 80년대는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론하고 현실이 정말 다르다라고 하면 뭐 때문에 대학에를 갑니까? 대학 가서 이론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다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그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뭐 스마트폰, 그건 어떤 그 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그 이론 없이 그냥 쭈물뚝쭈물뚝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죠. 전부 다 그런 그 이론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이 옷 같은 것도 전부 그 화학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화학 원료인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제 합성해서 만든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뭐 노트북도 그렇고 텔레비전도 그렇고 이런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물리학적인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또는 광학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론에 기반해서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그러면 이론이 먼저고 현실이 나중이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론이 먼저입니까? 이론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이 먼저 있었고 그걸 정리한 게 그렇죠. 네. 현실이 먼저죠. 현실이 먼저고 현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관찰하면서 또는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원리를 갖다 규명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론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먼저 있고 그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범위가? 현실이 훨씬 크죠. 현실은 뭐 이렇게 이만하다가 하면 이론들은 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있죠. 분야별로.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현실을 다양한 그 분야의 이론들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이론은 분명히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이론을 가지고 그 현실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현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론을 가지고 현실을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현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현실이라는 것은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현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경제적인 현실, 그 삶의 모습도 있고, 이런 어떤 과학적인 그런 삶의 모습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그런 종교적인 삶의 모습도 있고, 다양하죠. 문학적인 삶의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 사람들의 그 현실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그 이론들이 각 분야별로 그 단면들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한다. 그죠. 거대한 코끼리가 있으면은 거대한 코끼리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해서 그걸 전체를 이제 종합을 해서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 한 이론 하나하나는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의 한 단면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경제학 이론하면은 경제적인 삶의 한 단면을 설명하는 거죠. 경제학 이론으로 이런 광학 이론이라든지 물리학 이론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물리학적인 현상,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학 이론으로 이런 그 옷들이 이렇게 화학 그 원료를 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도 현실이 먼저다. 그래 현실과 이론의 한국 경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냥 붙인 건 아니었죠. 벌써 2003년에 그 책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2003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었어요. 그 이론을 개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너무 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론을 무시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기 멋대로죠. 자기 멋대로라는 건 엉터리가 막 전문가 행세를 해버리죠. 엉터리가. 난장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냐면은 이론은 정말로 그 체계적인 학문적인 방법론이나 어떤 그 학문의 축적 이렇게 그 습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론을 습득한다라는 건 힘든 과정이에요. 어려운 과정이고 그걸 제대로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을 제대로 이렇게 거친 사람이 굉장히 드물죠. 그다음에 그런 그 이론을 제대로 습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과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그 이론을 가지고 현실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분야는 어떤 것이고 하는 걸 알아야 되죠. 그냥 또 이론만 이렇게 습득을 했다라고 해서 그걸로서 현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은 또 이렇게 별개의 이야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경제 시편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그 현상들을 경제학적 이론의 틀에 입각해서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럼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그 현실과 이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이 현실을 어떻게 이제 이게 설명하는가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른바 이제 그 이론이라고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여튼 뭐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크게 이제 인문학과 자연과학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건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사람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학문이겠죠. 대표적인 인문학의 대표적 뭐 이렇게 제왕이라고 하면 뭐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간 개인의 내면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또는 감성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영역이겠죠. 인간의 내면 세계를 다루는 뭐 이런 분야가 이제 인문학 영역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자연의 현상들을 다루는 이제 학문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 현상들을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은 자연과학은 기본적으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다루죠. 인문학은 어떻습니까? 앉아서 근데 예. 고민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고찰을 해 봄으로써 또는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선인들이 이렇게 그 사유를 해왔던 그런 그 사상들이나 생각들 또는 문학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찰을 해 봄으로써 더욱더 어떤 그 사고의 그 사유의 어떤 그 깊이라든지 감성을 더욱더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방법이죠. 그렇지, 인문학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문학을 하는 방법은 이제 사유하고 감성을 이렇게 그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다. 인문학과 자연과학만 있느냐? 학문에는 그렇지 않죠. 또 하나가 더 있죠. 사회과학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뭐냐라는 거죠. 사회과학은 사람을 똑같이 사람을 다룹니다. 근데 사람을 다루는데 어떤 걸 다루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인문학은 뭡니까? 사람 한 개인의 내면의 생각, 내면의 세계를 다루죠. 내면의 영역을 다루죠. 정신세계를 다루죠, 개인의. 사회과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니까 사회를 다룬다라는, 사회라는 건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형성된 거죠. 사회과학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법학도 그렇죠. 경제학도 대표적인 사회과학의 그 대표적인 학문이죠. 또 그 사회 자체를 다루는 학문은 사회학도 있죠. 뭐 이렇게 이런 심리학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인문학인데 심리학의 경우는 자연과학적인 속성도 있죠. 그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따로 해놨지만은 이게 방법론적으로는 지금 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건데, 그럼 사회과학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활용한다 이거. 인문학적인 방식과 자연과학적인 방식을 동시에 활용을 한다 이겁니다. 당연히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인문학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죠. 사유와 감성을 이렇게 하는데 특히 사유에 초점을 두죠.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이제 감성이라기보다는 그 과학에 이제 뒤에 과학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감성보다는 이제 인문학적인 그 방식은 사유 방식을 가져오죠. 그리고 인문학적인 접근법으로는 추론을 이렇게 활용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적인 이 과학이라는 말이 자연과학에서 온 거니까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가져오죠. 관찰과 실험을 통한 과학적 접근법을 통한 이제 그 이론을 만드는 거죠. 과학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이제 관찰이라든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냐 틀리냐 현실에 비춰봤을 때 맞냐 틀리냐는 검증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학문적 이론을 이렇게 형성을 한다 이겁니다.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회과학은 사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양쪽을 지금 이제 방법론적으로 양쪽을 다루고 있죠. 근데 이 사회과학 안에도 이제 이 방법론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과학의 어떤 이론적인 그 분류도 인문학적인 접근법을 강조하는 사회과학 쪽의 이론들이 있고 자연과학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또 사회과학 이론 영역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게. 되게 이제 인문학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것은 되게 이제 뭐라 할까요? 하나 이제 주장에 가깝죠. 어떤 설에 가깝죠. 설. 검증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지만 어떤 설에 가깝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역사학은 어떨까요? 원래는 역사학은 좀 인문학적 영역이지만 이제 역사학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원래 역사학은 그냥 과거의 역사적인 그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그 기록물들을 보고서 그걸 추론을 한 거죠. 그 어떤 시대적인 특징들을 이렇게 추론을 해낸 거죠. 그 시대 정신이라 할까, 시대적인 어떤 그 사상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사회와 감성에 대해서 일단 뭐 이렇게 사상, 뭐 인간의 내면 세계라는 건 사상을 또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인데 다만 역사학이 이제 조금 더 그 진일보 예전에는 그런 방식이었던 그래서 뭐 도전과 응전 이렇게 역사 어떤 그 기록물을 통해서 보니까 도전과 응전의 방식으로 이렇게 역사가 발전을 해온다. 이렇게 토인비가 뭐 그런 말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이죠, 설이죠. 근데 이제 또 그 역사학에서는 이제 실제 뭐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자연과학적인 이렇게 방식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역사학이 거의 이제 사회과학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고고학이라든지 그 당시에 어떤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상황을 유추를 해낸다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 농업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구가 얼마 있었을 거라고 추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북극에 가가지고 얼음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과거 이렇게 그 얼음에 쌓인 먼지나 이런 걸 봐서 어느 시기에는 무슨 뭐 이렇게 지구적인 재앙이 있었다라든지 뭐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시대적인 삶이 어땠다라는 걸 이렇게 추론을 해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학적인 어떤 접근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학도 이제 사회과학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해도 지금은 이렇게 무슨 이제 역사학적인 논쟁이 생기면은 뭐 하죠? 탄소 연대 추정으로 가죠. 뭐 되게 그런 식으로 가죠. 아니면 이제 그 뭐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그 이제 사료를 이렇게 보고서 사료가 있는 경우에 이제 사료를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료 자체도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담았는지 담지 못했는지 알 도리가 없다 이거예요. 삼국사기가 정말로 정확한 그 사료냐에 대한 논란이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설이다라, 학설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고증이 될 때는 이제 이론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론화가. 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과학 중에서도 과학적인 접근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대표적인 게 경제학이죠. 경제학이 굉장한 그 과학적 접근법을 강조를 하죠. 물론 경제학 안에도 학 안에도 이제 이런 그 인문학적 접근법을 이렇게 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고전파 경제학이라 할까요? 그 이전에 이른바 이제 그 이렇게 일종의 또 막스 경제학 같은 경우도 막스 경제학의 경우에는 이제 역사관의 관점에서 보죠. 원시 공산주의 사회, 뭐 노예제 사회, 뭐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상적인 뭐 사회주의 사회, 이렇게 역사 발전 단계에 예정된 단계별로 이렇게 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을 주장한 거죠. 설이죠. 그러니까 설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접근법을 가깝죠. 그걸 무슨 이렇게 실증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뭐 확인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날의 그 경제학은 대부분이 이제 이런 그 과학적 접근법에 기반해서 경제학적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이제 그 특히 이제 그러니까 사회과학, 그러니까 그 인문학은 사유와 감성, 인간의 내면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당히 주관성이죠. 주관적인 게 옳다 그르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옳다 그르다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주관성과 객관성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지만 인문학은 상당히 주관성의 그 영역이고 자연과학은 객관성의 영역이죠. 그렇지만 그 주관성과 객관성이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가 상호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 별도의 영역인가 동시에 보완하는 또 그런 분야라고 이렇게 그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특히 경제학의 경우에는 과학적 접근법을 이제 대부분 지금 이제 거의 이렇게 접근법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데 경제학적 이론이, 그러면 이제 과학적인 접근법이라는 그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게 뭐냐 이제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이제 자연과학에서의 이론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죠. 그 자연과학에서 만들어지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그대로 지금 사회과학, 경제학에서 원용해서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과학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이제 사용해서 이론화를 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이제 과학적 방법론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먼저 무엇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현실이 먼저 있기 때문에 현실을 관찰하죠.
인간들끼리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현상을 관찰한다 이거예요. 시장을 보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을 유심히 관찰한다 이거예요. 유심히 관찰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그 물건을 팔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왜 물건을 사려고 하느냐 보고, 그 다음에 서로 물건을 팔고 사려고 하는데 그 어떤 조건 하에서 이렇게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느냐, 어떤 조건 하에서 그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가격이 딱 일치가 돼가지고 거래가 일어나느냐, 이런 걸 유심히 관찰을 한다 이거예요. 관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행위가,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이렇게 자기가 소비함으로 인해서 만족도를 이렇게 얻으려고 한다. 이게 동기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시장에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을 서로 거래를 하려고 한다. 교환하려고 한다. 근데 교환하려고 하는데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옛날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가격은 공방에서 이렇게 장인들이나 노동자들이 그 도제들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가격은 그 사람들의 들어간 품앗인 노동의 양으로, 노동의 그 가치로 이렇게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웠다 이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근데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그런 가설을 세우고 난 100년 후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보고, 야, 가격은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내가 그 값을 얼마를 쳐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다. 왜냐면 이제 물건이 이제 막 공장에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물건이 남아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에 사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처지는 것 같다. 그렇게 가설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가격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은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의 만족도, 그걸 효용이라고 하자. 그래서 효용 이론이에요. 그런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제 이 가설을 그러니까 설을 세워요. 이게 아직 이론 단계는, 이론까지는 안 가죠. 가설을 세워요. 또 이 가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인과관계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서로 연결짓는 논리적인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어떤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가격이 결정되느냐 하는 그 논리적인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을 세우면은, 그러니까 설이에요. 학설이에요. 설을 세우고 나면은 그 설이 이제 정말로 설을 가지고 현실을 다시 들여다봐요. 그 설을 가지고 이제는 현실을 설명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현실을 관찰해서 출발을 했죠. 현실을 관찰해가지고 관찰한 현실에서 이런 그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나의 설을 만들어요. 설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설을 가지고 이제는 반대로 현실을 다시 설명하려고 해요. 현실을, 그 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봐요. 설명을 해봤는데 설명이 잘 안 돼요. 현실이 이 가설 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 가설이 잘못된 가설이죠.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가설이죠. 만약에 이 가설을 세운 가설을 가지고 현실을 설명하려고 했더니 100번 중에 한 80번이 맞았어요. 그럼 어떤가요? 괜찮은 가설이죠. 근데 다른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현실을 설명하려고 했더니 100번 중에 이게 20번밖에 안 맞았어요. 80번이나 틀려요. 그럼 이건 그 설득력이 없죠. 설명력이 없죠. 이건 기각이죠. 버리는 거죠. 100번 중에 80번 정도 맞추면은 적중률이 보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렇게 그 가설을 이렇게 현실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방식이, 현실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 방식이 이제 통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한다. 검증을.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설을 가지고 현실을 설명하는 걸 이제 검증이라고 한다. 근데 그 검증하는 방식이 주로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많이 쓴다 이거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통계적 검증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100번 중에 80번을 설명하면은 이 가설이 이제 그 상황, 그 당시에 그 시기에 그 상황의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론으로 이제 승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 방법론의 4단계를 거쳐서 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게 과학적 방법론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그 빛을 관찰한다. 빛을 이렇게 관찰한다. 그래서 빛이 이게 파동인 것 같다. 뭐 아니고 또 빛이 입자인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제 가설들을 세우죠. 그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죠. 그 확인을 통해서 뭐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설명이 되면은 이론, 과학적 이론으로 정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 현실의 관찰에서 가설, 통계적 검증에서 이론의 정립까지가 이제 하나의 그 틀인데, 과학적 방법론의 틀인데, 방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 그 범위가 시간적으로 그 당시 상황, 그와 그 시간적으로 그 이 가설 관찰했던 시기와 그 이론이 만들어졌던 그 시기,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 2가지 조건이 붙어 있다 이겁니다.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현실은 시간대하고 상황이라는 2가지 조건이 붙어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시간대가 이제 시간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변하겠죠. 변하죠, 상황이.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시기와 그 상황에서 성립된 이론은 그 시기와 그 상황의 현실을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그 적중률이 높게 설명을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지고 상황이 바뀌어버리면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안 맞겠죠, 이 이론이. 현실을 바뀐 상황, 현실을 설명하려고 해도 이제 적중률이 80번 맞췄던 것이 60번, 50번, 40번, 30번 툭툭툭툭 떨어지겠죠, 적중률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론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겠죠. 이게 이론이 안 맞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왜 안 맞지? 라고 다시 이제 고민을 하겠죠. 뭐가 안 맞았, 뭐 때문에 안 맞았을까 하고 다시 현실을 들여다본다. 다시 새로운 현실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이거. 새로운 현실을 관찰해서, 지금 이 이론이 만들어졌을 때 현실은 이러이러한 현실이었는데 지금의 현실이 다르네. 안 맞네.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상황이 발생했다. 이거 이제, 과학적인 설명으로 이제 비이상적인 상황, 비정상적인 상황이랄까, 그러니까 그 어노멀리. 어노멀리,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죠? 비정상적인 뭐 그런 그 현상들이 이제 막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기존의 이론적인 틀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노말리들이 막 생겨난다. 비정상적인 경우들이 막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비정상적인 경우들이 처음에는 1개, 2개 생겼다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죠. 5개, 10개, 뭐 50개, 100개 막 늘어난다 이거예요. 늘어나면 이제는 이 기존의 이론으로서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너무 이제 일반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무용지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비정상적인 이제 현실을 설명하는 새로운 가설을 찾는다. 인과관계를 따지는 가설을 세운다.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역시 이제 현실 검증을 통해서 그 가설을 통해서 다시 그 이제 바뀐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100번 중에 50번 정도 맞췄다. 이거 애매하네. 이걸 이론이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스럽다 이거예요. 근데 강원은 워낙 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강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현실을 이렇게 관찰을 잘 열심히 들여다봤더니 이런 인과관계가 이런 것 같아 하고 새로운 가설을 또 딱 제시를 한다 이거예요.
새로운 가설을 제시를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욱 달려들어 가지고 정말 그 가설이 현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가져다가 막 이제 그 현실을 설명하려고 막 이제 분석을 해본다 이거예요. 실험을 해본다 이거. 했더니 이게 새로운 가설이 100번 중에 한 85번을 맞추더라 이거예요. 와, 노벨상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노벨상 맞는 거예요. 노벨상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론이 생긴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방법론은 똑같죠. 여기나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을 뿐입니까?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죠. 시대와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것이라면 이게 새로운 이제 이론의 출현이죠. 새로운 이론의 출현이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서 또 안 맞게 되죠. 안 맞게 돼서 다시 이런 또 상황이 되풀이되죠. 이렇게 빙빙 도는 거죠. 빙빙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절대 불변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론이라는 것은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생긴 거고, 현실보다는 폭이 월등히 좁은 세계고, 그 좁은 이론의 이론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넓은 현실을 설명하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분야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죠. 경제 영역이면 경제 영역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죠. 경제 영역 안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현실을 다 100% 다 100번이면 100번 다 맞추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상황이 바뀌면은 새로운 또 경제 이론이 등장해서 그 변화된 상황을 또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론은 절대 불변이 아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론도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태어나고 죽고 한다 이겁니다. 태어나고 죽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1800년대 시에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1800년대라고 하면 1800년대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을까? 그런 상황, 그 시대적인 상황, 1800년대라는 시대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고민을 했을까 하는 그 생각하는 방법이나 방법론을 살아있죠. 그렇죠. 고민하는 방식이나 문제를 풀려고 하는 방법론은 살아있죠. 그런 걸 배우는 거죠. 1800년에 나온 이론을 가지고 지금 21세기 오늘날 이렇게 지식 정보화 시대를 갖다가 막 들이밀어가지고 때려 맞추려고 하는 이게 맞겠냐 이거죠. 안 맞죠. 막스 이야기를 100번 해봐야 사람들이 귀에 담아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1800년대 막스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 초기 단계고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상황은 제도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모순이나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또 그 사회가 왕정에서 공화정이나 이런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어수선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이론적인 이론을 가지고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가지고 그걸 막 때려 맞추려고 한다 이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 경제적인 삶이라는 게 완전히 1800년대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뒤바뀌었냐 100% 그냥 확 다르냐 그러지는 않죠. 그 당시도 역시 사람들의 경제적인 행위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였죠. 지금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건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전히 많이 있지만 또 바뀐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겁니다.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스 경제학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경제학의 어떤 이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다 볼 때는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의 경제적인 현실을 갖다 설명해주는 그 어떤 살아있는 이론으로서 보는 게 아니고 그 막스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더불어서 살려고 그거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배운다라는 거죠. 그런 걸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상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모두가 같이 더불어서 좀 잘 살자, 함께 잘 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시사를 얻는 거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문제 너무 심각해요. 그 다음에 그 한쪽만 이야기하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실지 모르니까 반대편의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현실이지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론이 아예 성립하지 않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반칙이 됐든 편법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관계없이 그냥 막 이렇게 온갖 이렇게 못된 짓을 해가면서 이렇게 한다. 남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근데 그 경우에는 어디에 걸리냐 이거죠. 여기에 걸립니다. 인문학의 영역에 걸려. 그건 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 영역에 와서 너는 그래서 감옥에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법학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아닌 자들을, 아닌 놈들을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한국은 지금 감옥에 갈 사람들이 넘쳐나죠, 지금. 한국 지금 사회가 지금 이 엉망진창이 된 게 지금 감옥에 보내야 될 사람을 감옥에 안 보내고 있다라는 게 지금 근원적인 문제죠. 뭐 박근혜 씨는 새누리당에는 모든 그 대통령 부정선거에서도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얘들이 이렇게 막 떼거리로 죽고 사람들이 떼거리로 죽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감옥에 갈 사람들 감옥에 안 간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본다 이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죽이든지 뭐 해치든지 관계없이 내 기득권, 내 권력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무슨 짓이든 한다 이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회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사회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럼 그 사회 과학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는 동물의 세계죠. 짐승의 세계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감옥하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공존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방법론과 이론과 현실의 관계가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무심코 또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론과 현실이라는 두 단어 사이에도 이 어마어마한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생각들이 담겨 있고 관계가 이렇게 형성돼 있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론적인 패러다임이 이제 변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이게 시간축이에요. 시간축이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간 이 시대에서는 이런 상황 1이라는 상황이 이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제 일어난 거예요. 전개되고 있는 거죠. 상황 1이라는 것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뭐 1800년대는 상황 1이 이제 전개되고 있죠. 이 시대, 이 상황에 맞는 앞에서 했던 가설이 나오고 그 가설을 통해서 이제 현실을 설명해가지고 현실을 설명이 잘 돼서 이게 이제 이론으로서 이렇게 정착을 한다, 이 시기에. 근데 이제 점점 상황이 이제 상황 1에서 상황 2로 넘어간다, 이거. 시간이 흘러서. 시대가 바뀐다. 1900년대로 들어온다, 이거. 예를 들자면.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간다. 상황이 바뀌는 길목에서는 이제 기존의 이론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설명력이,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쭉쭉쭉 떨어진다, 이거.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게 왜 이게 안 맞지? 라고 다시 새로운 이론들을 찾아내기 시작한다. 새로운 이제 가설들을 이렇게 내세운다. 점점 더욱더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현실을 설명하는 이제 그 가설의 설명력이 높아지면 이론으로 자리를 잡는다. 새로이. 근데 이 이론으로 자리를 잡은 데는 어떻습니까? 얘를 완전히 밟고 올라갔지만은 얘보다는 설명력이 더 높아지죠. 예. 이렇게 학문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론이 축적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론과 이론 사이에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연결이 그러니까 이걸 발판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렇게 이론이 쌓여진 모습은 아니죠. 이렇게 와가지고 끊어져 버리죠. 단절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단절돼 버리죠. 그러니까 1950년대 그 과학 발전의 패러다임이라는 걸 설명하는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은 과학적 이론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기존의 이론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론이 발전해 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론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나와서 이게 지배하다가 다시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이 이론이 확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죽어버리고 새로운 이론이 이렇게 지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절된다 이거예요. 불연속이다라는 주장을 해요. 이렇게 과학적인 그 이론의 그 발전은 불연속적인 발전이다라는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건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이 상황 2, 1900년대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황 2라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상황 1이라는 그 상황들은 이미 담고 있죠. 이 이론적인 틀은 적어도 상황 1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깨안으면서도 상황 2, 그러니까 상황 1에는 없는 상황 2만의 요소들을 설명하는 새로운 그런 설명력을 이렇게 증가시킨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뭐 예를 들어 2000년대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새로운 또 이제 그 가설이 나오고 이론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이론적인 틀이 있다. 이런 걸 통틀어서 상황과 이론을 합쳐서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의 패러다임, 이 시대의 과학적 패러다임, 이 시대의 경제학적 패러다임, 그러니까 경제학적 사고나 경제학적 이론과 현실 간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하는 걸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다 틀이 바뀌는 거죠. 상황도 바뀌고 이론적인 틀도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경우에 이건 근데 정치 현실의 경우 정치도 사회과학, 정치학도 이제 사회과학 영역이죠. 예전에는 이제 사실 인문학에 가까웠죠. 근데 완전히 그냥 사회과학 영역으로 와버렸죠. 지금은 정치학 전공하는 사람들 경제학 이론 못하면 정치학 못합니다. 개임 이론 모르면은 정치학 못합니다. 개임 이론 수학이거든요. 수학 못하면 정치학을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치학 했던 사람들은 다 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럴 정도로 변해버렸다 이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시대적인 그 패러다임 속의 사고 방식과 경험적인 틀,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현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경험을 이렇게 그 일반화시킨 게 이론이잖아요. 현실 경험을 일반화시킨 게 이론이니까. 이 시대적인 어떤 그 사고 방식이라든지 틀 속에 있는 사람이 새로이 변화된 새로운 시대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끌어갈 수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끌어갈 수 없죠. 지금 한국 사회, 한국 정치,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과거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그 지금 60대 이상, 50대 이상, 뭐 70대, 80대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패러다임을 가지고 변화된 세상에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 틀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바뀐 세상을 하려고 하니 얘들이 그냥 뻥뻥뻥 나자빠 죽어주고 사람이 이렇게 나자빠 죽어주고 군대 보내면 가서 총 맞아 죽고 미친놈들이 이렇게 휴전선에 가가지고 뭐 삐라 뛰려 그럼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몇 놈들이 내 자식을 내일 모레 군대 보내 미치겠어요 나 정말로. 총알바지 하를 시킬 거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5천만 명 국민이 생각이 없어서 그 짓을 안 하고 있는 줄 아냐 이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집권당이든 대통령이든 뭐든 뭐 이렇게 엉터리든 이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민다 이거예요. 그렇게 긴장을 조성하면 그런 긴장을 조성하면 자기들 권력을 유지한다 이거죠. 그 틀이 그런 방식이 언제였습니까? 박정희 때 아니었죠. 전두환이나 노태우 그런 때 아니었어요.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지금이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얘들이 대학 나와도 취직을 못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다 틀어막고 있으니까 꽉꽉꽉 다 틀어막고 있으니까 얘들이 앞으로 뚫고 나가려고 해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일자리가 칠 수가 없어요. 그런 낡은 틀 가지고 무슨 그 엉터리 막 이렇게 강바닥을 파헤치는가 하면은 무슨 아시안 게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난장판을 치고 뭐 하고 한다 이거예요. 그 돈 가지고 얘들 일자리 만들고 이렇게 그 교육비 좀 쓰고 뭐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지금의 시대 세상에 맞는 그런 사용법이 되는데 그런 엉터리 짓을 여전히 이 엉터리 과거 낡은 시대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한다 이거예요. 법과 원칙이 없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폭력을 기반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지 마음대로 이렇게 휘저었던 시대에 사실은 다 감옥에 감옥에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아닌 건 다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왔던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틀을 지금 와서 되풀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그러니 봐보세요. 20대, 30대, 40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를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남은 지가 오래 살아봐야 한 10년이나 20년 살아요. 벽에 똥칠하고 딱 그냥 막 이렇게 말아먹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20대, 30대, 40대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들 바보냐 이거예요. 그렇게 당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당하고 그냥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이런 걸 보시면 20대, 30대, 40대가 나서면은 금방 틀을 바꿀 수 있어요. 이미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권력을 갖고 뭐 이렇게 폭력이나 이렇게 뭐 억압을 한다 뭐 해서 뭐 이렇게 이게 안 바뀐다 이렇게 할 것 뭐 이렇게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20대, 30대, 40대가 이 시민공방 이순신 프로젝트하고 시민공방에 이렇게 한번 와보세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전국의 시민공방이 뭐 한 300개, 500개 만들어지면 그걸로 게임 끝나면 다 뒤집어집니다. 다 뒤집어져요. 굳이 뭐 가서 머리띠 둘러매고 으쌰으쌰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이 시절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완전히 지식 정보화돼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모르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본능적으로 알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다 애들 대학을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변해고 바뀌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의식적으로 알도 모르든 관계없이 바뀌고 변했다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대학 보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야만 먹고 산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20대, 30대, 40대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죽는다 이거예요. 지금 이미 죽어 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을 건지 아니면은 공방에 와서 또는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열심히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자기들이 살고 싶은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틀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세상을 헤쳐나가는 이론을 이렇게 배우고 공부를 해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한국도 이제 같이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거 왜 그렇게 같이 잘 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 대통령 한번 시켜보세요. 제가 10년 안에 그렇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제 아까 이제 이론을 만드는데 가설을 이렇게 이제 그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이론화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통계적 검증 방식이 사실은 좀 이렇게 이제
그 굉장히 좀 학문적인 의미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중요해요. 통계적 검증이. 통계적 검증에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가설을 가지고 현실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100번 중에 50번을 설명하고 50번은 못 맞췄어요. 아, 그러면 이걸 이론으로 쳐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100번 중에 60번은 맞추고 40번은 틀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이 경우는 이론으로 쳐줄 수 있습니까? 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부족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주관적인 판단이죠. 객관성이 없죠. 이론은 논리적이고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과학적인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걸 이론으로 쳐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이제 통계학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제1종의 오류하고 제2종의 오류라는 개념입니다. 이 가설을 이론으로 승격시켜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제1종의 오류하고 제2종의 오류라는 겁니다. 제1종의 오류는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이렇게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컨대 그다음에 이제 제2종의 오류는 그 반대죠. 이제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더 치명적인 오류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종의 오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이 아닌 것을 대통령으로 간주한다. 제2종의 오류는 대통령인 것을 대통령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어느 게 더 위험합니까? 1번이죠. 대통령이 아닌 것을 대통령이라고 친다.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렇죠? 2번은 2종의 오류는 대통령인 것을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다. 이건 아깝죠. 아깝죠. 그러나 그거 대통령이었던 것을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해서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깝죠. 아까운 건 아깝긴 한데 그러나 대통령이 아닌 것을 대통령이라고 간주한다라는 건 이건 말할 수 없는 타격이죠. 그렇죠? 이게 제1종의 오류입니다.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걸로. 그 다음에 제2종의 오류는 사실인 걸 사실이 아닌 걸로. 또는 뭐가 있을까요? 환자를 진단을 했어요. 아니면 이제 신약을 제약사가 신약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약효가 뛰어나다. 근데 이제 그 약효가 정말로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그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임상 실험을 해요. 그 해당 암 환자한테 그 신약을 투여를 해요. 투여를 했는데 이게 100명한테 투여를 했는데 100명 중에 이게 55명의 효과가 있고 45명의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되느냐, 없다라고 봐야 되느냐 애매해요. 그랬을 때의 판단의 기준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약의 경우에는 약효가 없는데 약효가 있다라고 간주하면 어떻습니까? 신약이 약효가 없는 신약인데 그 신약에 약효가 없는데 마치 약효가 있는 것처럼 하면 정말로 절박한 그 환자한테 그 약효가 있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그 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버리죠. 치명적이죠. 약효가 없는 걸 약효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거 없죠.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생으로 감옥에 가죠. 생으로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버리죠. 반대로 신약에 약효가 있는데 약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깝죠. 약효가 있는데 약효가 없다라고 안 써버리면 환자가 그 약 투여를 못 받죠. 못 받는데 아깝죠. 어쨌든 그 좋은 효능이 있는 약효인데도 불구하고 아깝지만은 그러나 돌팔이 약으로 사람을 그냥 떼죽음 이 약효가 있는 것처럼 해오면은 몇백 명을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 엉터리 약을 먹어가지고 약효가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약을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 약효가 없는 걸 약효가 있는 걸로 투입하면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떼죽음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굳이 할 거라고 그 뭐죠? 뭐 괜히 또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맙시다. 넘어갑시다. 뭘 말하려고 한지는 아셨죠? 예, 이런 거예요. 그 얘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범인인 경우하고 범인이 아닌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사람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잡아가지고 이제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 경찰이 너는 범인이야, 너는 범인이 아니야, 이 두 가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경찰이 잡은 사람이 실제로 정말로 범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없죠. 근데 경찰이 이제 잡아가지고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을 범인이라고 딱 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 실제로도 범인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죠. 이건 진실이죠. 양성이죠. 예. 그 다음에 실제는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딱 수사해가 범인이라고 해버렸어요. 이 사람 감옥 가죠. 이게 일종의 오류죠. 예. 이걸 이제 통계학에서는 또 표현을 알파 오류라고도 합니다. 일종의 오류예요. 또 반대로 범인이 아닌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범인이었어요. 범인을 놔줘버린 꼴이 되죠. 이 경우는 경찰이 욕만 얻어먹죠. 그렇죠? 좀 무능한 경찰하고 욕만 얻어먹어요. 이건 제2종의 오류죠. 이건 베타 오류라고 합니다. 제2종의 오류예요. 그 다음에 범인이 아니어서 다시 실제로 범인이 아니어서 풀어준 거예요. 이것도 진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진실의 경우가 가장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 원칙은 뭡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제1종의 오류를 최대한 줄여야 되죠. 이런 치명적인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이걸 최우선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2종의 오류도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개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제1종의 오류고 이게 제2종의 오류 크기를 나타냅니다. 제1종의 오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진실인 경우죠. 그 다음에 이건 100% 오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범인이 아닌데 범인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여기는 범인인데 범인이 아니라고 놔줘버린 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란색이 이제 제1종의 오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제1종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1종의 오류가 그러니까 제1종의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뭐죠? 하여튼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제1종의 오류가 이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요? 없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0이니까 0인데 그 다음에 오류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지금 축이 이렇게 이렇게 누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일종의 오류가 그러니까 점점 이게 100이니까 이렇게 지금 이 축이에요. 일종의 오류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은 0인데 이제 5, 10, 15, 20, 25, 30, 50, 70, 80, 100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오류가 커지는 거죠. 잘못을 범할 확률이. 그러니까 일종의 오류를 이렇게 최대한 줄이려면은 0이 있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0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2종의 오류가 100%예요. 이렇게요. 모든 2종의 오류가 100%가 발생해요. 반면에 1종의 오류가 한 5% 정도, 5% 정도에는 2종의 오류가 한 이 정도 조금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제1종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2종의 오류를 줄이는 그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완전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어느 선을 잡아야 돼요. 그어야 돼요. 제1종의 오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이렇게 100번 중에서 60번을 이렇게 맞췄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면은 제1종의 오류로 계산해 봤을 때 그건 이론으로 쳐줘도 괜찮다. 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결론이 나면 그게 이론으로 가는 거예요. 100번 중에 60번 정도 맞추면 그건 괜찮은 이론이다.
일정의 오류를 통계학적으로 최소화하는 그런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론이 그러니까 그냥 이론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수리 통계학적인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학을 못하면 어느 학문이든지 특히 수학을 못하면은 자연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과학은 사회과학 할 수 없습니다. 수학하고 통계학을 못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나는 수학 안 해도 뭐 경제학 잘한다 이렇게 안 떠드는 사람들 있죠. 미친놈이에요, 그거.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건 오직 수학 안 하는 범위는 인문학적이죠. 인간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냥 썰 푸는 거죠. 표현이 제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주관적인 그런 주관성을 다루는 영역인가 그러니까 주관이라는 게 제가 옳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제 12회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지금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이건 이제 오늘 말고 그 다음번 제 12회 동영상 때 조금 보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천 남동 공부방에서 현실과 이론의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이론과 현실은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오늘은 가볍게 간다라고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볍게 했죠. 지금까지 동영상 그 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 이론과 현실은 관계가 없습니까? 이론과 현실은 이렇게 따르고 이론이 현실을 맞게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그 남동 시민공부방 동영상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